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 호, 연평균 8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적은 어땠습니까? 국토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 4천 호, 착공 건수는 4만 1천 호, 준공 건수는 4만 8천 호에 그쳤습니다. 설익은 공약으로 1,000만 서울 시민을 우롱한 오세훈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 사업에서 총 3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비 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몇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 시설의 전월세 시장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입니다.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목리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정비 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실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파구 선관위가 잠실 사동의 거소투표자 애측지를 무려 77배나 부풀려 보고했다고 합니다. 본투표율 투표용지 인쇄가 거소투표자목을 빼고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파구 선관위의 뻥튀기 보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뒤늦게 공개한 자료에서도 개표 과정의 오입력과 집계 오류, 수량 불일치 등에 따른 수정 내역이 1254건이나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책임져야 할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재검표와 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검표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조건을 바꿔가며 차일피일 재검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을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쏘시개로 삼아 사태를 정쟁화하고 장기화하려는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자당 소속 국조특위위원장조차 동의하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언제까지 집착할 것입니까?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합의한 대로 18일 공개 재검표부터 협조하십시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선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도 주도했습니다.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재검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은 남김없이 해소하고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의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다시는 부실한 선거 관리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청년 미래적금 1차 모집에 최종 138만 5천 명이 가입했습니다. 모집이 끝난 뒤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8천 건 넘게 이어지며 청년층의 높은 자산 형성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소득 정보 확인 등 필수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40만 9천 명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도 세심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도 청년의 현실을 반영해 개선에 나섭니다. 1차 모집에서 20, 30대 가입 비중이 13%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5년 동안 중도 판매가 제한되는 구조도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차 모집에서 서민 우선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늘려 청년의 가입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지원도 말뿐인 구호도 아닙니다.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부터 주거불안 해소와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까지 청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가 모두의 성장에 청년이 당당한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당정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정혜 정책위의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 기간 동안 기후재난의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여주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주는 나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었고 작업 현장 근처에는 마땅한 휴게시설도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명의 이주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주 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극한기후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강도와 또 빈도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후위험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기준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와 같이 기후재난의 피해가 이주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망도 촘촘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극한기후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 폭염 취약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는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하고 9월 말까지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포함해 총 1만 5천 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도 기후재난에 더 크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꼼꼼하게 살피고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7일 새벽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 폐기물 수거 차량을 운전하며 작업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는 운전자를 포함해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작업 환경과 방식 등을 고려해 조례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어 사실상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례가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기준 이행 실적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98개가 3인 1조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116개가 주간 작업 원칙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지방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안전을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3인 1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그리고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예외 사유가 포괄적, 임의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로 그치는 것이 아닌 위반 시에는 지방정부 평가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당 또한 이러한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미화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더 이상 위협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까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축구협회의 충격적인 민낯에 국민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5년 전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감사원 그리고 문체부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축구협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지배구조의 혁신, 독립적인 감사, 인사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근 K축구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혁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성접대 사태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공소시효 등 수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끝까지 발본색원해 연루된 모든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한국 축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과 문체부 그리고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방기한 결과 축구협회의 적폐를 방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성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는 선수들과 국민께서 땀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협회의 비리와 부정을 반드시 뿌리 뽑아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